안녕하세요. 통합과학의 길 일쌤입니다. 자, 25학년도 9월 고1 전국 연합 학력평가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좀 늦어진 이유가 제가 휴가 갔다 와서 그리고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 통합과학은 이제 앞으로 무조건 이제 해설 강의를 제가 한다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굉장히 고민한 게 뭐냐면 9월 학평이 너무 쉬웠어. 이게 지금 인천교육청에서 낸 거죠,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인천교육청에서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좀 너무하다 싶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이거를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많은 친구들이 이제 오해하는 게 이게 수능을 출제하는 곳에서 같이 낸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물어보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에서 내는 게 아닙니다. 1, 2학년 때는 수능을 출제하는 평가원 문제는 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풀어요? 3학년 때만 풉니다. 3학년 때 그것도 6월, 9월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는 거는 교육청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물론 수능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집중해서 풀어야 되겠지만, 수능의 수준이라고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금 원점수 기준으로는, EBS 기준으로는 1컷이 47.5예요. 그러면 2.5점짜리 하나 틀렸다는 거잖아. 제가 좀 찾아보니까 지금 오답률 1등이 16번, 그 다음에 19번, 20번, 5번 이렇게 되거든요. 오답률도 뭐 50%, 얘가 54%가 그렇고 나머지는 다 40%대예요. 그러면 너무 쉬워. 너무 쉬웠고, 사실은 16번 문제도 굉장히 쉬운 문제거든요. 만약 이게 수능에 나오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수생, 그리고 N수생하고 같이 하잖아. 그럼 절대 1컷이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이건 만점이 1컷이야, 이거는. 2등급이 사라질 수도 있는 문항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제가 좀 너무 쉬워서 안 할까도 생각했지만, 안 하는 거는 뭐 좀 그렇고, 그만큼 쉬웠다는 건 기억해 두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전 어려웠는데요. 그럼 공부를 안 한 거지. 이거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1단원에서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었단 말이에요. 1단원에서 유도된 물리량, 유도량을 고르라는 문제였어요. 제시된 정보 중 기본량으로부터 유도된 물리량에 해당하는 것은 했어요. 길이, 너비, 속력, 충전 시간, 가는 거리 뭐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이제 너비라는 것도 길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차의 가로의 길이 뭐 이렇게 해당하죠. 그러니까 길이나 너비는 전부 다 길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기본량이고 얘도 기본량이고요. 충전 시간 할 때 시간도 기본량이지. 거리 역시 기본량이죠. 속력은 기본량이 아니지.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거리니까. 그죠? 그래서 3번이 답이라는 것을 뭐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2번 규모에 대한 자료다. 이것도 우리를 너무 무시하는 문제죠. 너무 쉽지. 자연현상 원자처럼 작은 것부터 우주처럼 큰 것까지 다양한 크기에서 일어난다. 어떤 자연현상의 크기 범위를 규모라고 하는데, 대상의 규모에 따라 측정 방법은 다양하며 적혈구는 전자미경을 이용하여 지름이 요 정도 된대. 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제곱미터임을 측정할 수 있다. 굉장히 작다는 거죠. 적혈구보다 작은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했어요. 너무 쉽잖아. 아니, 당연히 원자가 적혈구보다 작겠지. 적혈구는 단백질, 그 다음에 수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인지질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물질은 원자로 돼 있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원자가 제일 더 작죠. 그러니까 1번이 답이지. 설마 고양이 적혈구보다 작겠어? 에베레스트 산이 적혈구보다 작겠냐고. 지구가 적혈구보다 작겠냐고. 은하가 적혈구보다 작겠냐고요. 이건 뭐 너무 우리를 무시한 거죠. 자, 무시했다기보다는 뭐 그냥 준 문제지 뭐. 3번 물통에 모인 빗물의 무게를 깊이로 환산하여 1시간 간격으로 강우량을 측정하는 밑줄. 디지털 우량계래. 디지털은 불연속적이다. 불연속적인 신호. 로 디지털은 이제 전환한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했습니다.
자, 기억. 화면에 나타나는 강우량의 측정 값은 연속적일 수가 없죠. 불연속적이지. 화면에 나타나는 건 끊어져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우량계는 아날로그 형태의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센서가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비가 온다는 것 자체는 이제 아날로그 신호지만 그것을 이제 디지털 신호로 바꾼다는 거는 센서가 있다는 거지. 센서라는 게 바로 아날로그를 전기 신호로 바꿔주는 거죠. 디지털 정보는 아날로그 정보보다 저장이나 전송할 때 손상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정보를 쓰고 있는 거지. 저장도 쉽고 전송도 쉽고 하니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네. 1단원 문제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것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2단원 문제가 이제 드디어 나오는데 그림은 원소 A의 방출 스펙트럼, 원소 B의 흡수 스펙트럼,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관측한 스펙트럼의 파장 영역은 동일하다. 그 말은 뭐냐면 같은 위치에 있으면 같은 파장의 길이를 갖고 있다는 거야. 이 선의 위치가 의미하는 게 파장. 파장이 같다라는 의미고 선의 위치가 의미하는 건 색깔이 같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쪽이 뭐 빨간색이야. 그럼 얘도 빨간색이라는 거지. 그죠? 그 다음에 에너지의 크기도 같습니다. 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했죠.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있는 대로 그런 것 했습니다. A, B는 뭐 임의의 원소 기호예요. 자, 고온의 A는 고온의 A 이게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했죠. 얘네가 흡수 스펙트럼. 고온의 A는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 그렇죠. 특정 선을 방출한다는 건 특정 파장의 빛을 방출한다는 거예요. A와 B는 동일한 원소가 아니죠, 당연히. 왜냐하면 여기 위치가 다 다르잖아. 얘 위치에 여기가 없잖아. 별 S에는 S의 대기에는 B가 존재한다. 봤더니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고 얘 있죠. 이 선 4개가 다 포함되어 있어야 돼. 별 S의 흡수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고요. 자, 5번으로 가서 얘가 오답률 4위라고 했는데 이것도 뭐 어렵진 않죠. 그림은 빅뱅 이후 초기 우주에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빅뱅 이후의 기본 입자는 전자와 쿼크였죠. 그죠? 쿼크는 총 6종류이긴 하지만 우리가 뭐 알아야 될 거는 업 쿼크랑 다운 쿼크, 위 쿼크, 아래 쿼크 뭐 이렇게도 사실은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배우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알려주셨을 거예요, 학교에서. 자, 그래서 이 쿼크가 모여서 양성자, 중성자가 되고 양성자 2개, 중성자 2개가 모여서 헬륨 원자핵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자가 결합해서 이제 원자가 생성이 되는 거죠. 헬륨 원자핵이 생성됐을 때는 한 3분 정도 걸렸고 빅뱅 이후에 원자가 생성됐을 때는 한 38만 년이 되었다.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전자는 기본 입자에 해당이 되는 건 맞습니다. 헬륨 원자핵은 원자핵이니까 전기적으로 중성이 아니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죠. 양성자 때문에. 우주의 온도는 당연히 가면 갈수록 식었으니까 가시기가 나시기보다 높았겠지. 온도가 얘가 높고 이때가 식은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네. 자, 6번. 그림은 화합물 A, B의 전자 비치를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의외로 이게 그러니까 5번보다 쉬웠다는 게 저는 이해가 좀 안 돼요. 예, 이게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전자가 10개 있어. 근데 지금 전자를 하나 잃었다는 뜻이니까 원래 11번이 나트륨 이온이었겠구나. 그 다음에 얘는 전자를 하나 얻어서 10개인 네온처럼 된 거니까 얘는 플루오린화 이온이 된 거죠. 자, 그러면 B의 원자가 전자수, B가 플루오린일 때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플루오린화 이온이 됐을 때 원자가 전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플루오린은 17조 원소니까 원자가 전자수는 7이 맞죠? 그죠? 왜냐면 원자 번호 9번이니까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7개 있는데 하나 얻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원자가 전자수는 7이 맞습니다. 자, 원자 번호는 A가 B보다 크다. 원자 번호는 나트륨은 11번이고 얘가 9번이었으니까 당연히 맞죠. 네. A와 B는 같은 주기의 원소가 아니라 얘는 원래 하나 더 있었죠. 그러니까 원자일 때는 여기 있는 전자가 하나 잃어버린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2주기 원소인데 여기 있는 전자가 들어온 거죠. 얘는 3주기 원소고 2주기 원소. 그래서 같은 주기가 아닙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7번.
주기율표 일부를 나타내는 것이다. 주기율표를 외웠다는 거 생각하고 당연히 푸는 거죠. 안 외웠으면 뭐 풀 수가 없지. 수소고요. 2주기 16족 산소고 3주기 2족은 마그네슘이죠. 그 다음에 17족은 염소가 되겠죠. 염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있는 대로 그러시오. A, B, C, D는 임의의 원소 기호이다. 자, 원소 A, B, C, D 중 B와 공유 결합을 하는 원소 한 가지다 라고 했는데 비금속 원소는 이렇게 세 개죠. 공유 결합을 하는 거는 얘랑도 할 수 있고 얘랑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다. CD2라고 했으니까 MgCl2예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이온 결합이죠. 그래서 음이온은 얘죠. 염소죠. 염소 염화이온이 되는 거죠.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 맞아요? 맞잖아. 17번인데 하나 더 얻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유하는 전자쌍은 저랑 한 친구들은 공유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다리로 제가 설명했었거든요. 산소는 다리가 두 개고 수소는 하나다.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2라는 건 O2잖아요. O2는 원자과 전자수가 6이니까 전자를 두 개 공유하면 되니까 다리가 두 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뭐 이걸 모르는 친구들은 그냥 공유하는 전자쌍이 두 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두 개를 공유받아야 되니까. 근데 H2는 D2군요. Cl2죠. Cl2는 어떻게 되냐면 17번이니까 17쪽 원소니까 전자를 하나만 공유하면 돼. 그러니까 다리가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물론 이제 비공유 전자쌍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되겠죠. 얘는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어쨌든 얘가 얘보다 더 공유 전자쌍이 많아요. 그래서 B2가 D2보다 더 많아야 됩니다. 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어요.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 8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 A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은 뭐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죠. 산소나 물하고 굉장히 잘 반응한다. 그죠? 일족 원소인데 수소를 제외한 일족 원소고, 그 다음에 원자 번호가 클수록 리나크. 원자 번호가 클수록 반응성이 좋다. 뭐 이런 거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물에 녹아서는 수소 기체를 발생하고 페노프탈렌 용액 이거 떨어뜨린 거 나왔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염기성을 나타낸다는 뜻이죠. 그죠?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석유 속에 보관된 A를 핀셋으로 꺼내어서 유리판 위에다가 올려놓고 칼로 자르면서 단면을 관찰한다. 물이 담긴 비커에 칼로 자르면서 단면을 관찰하는 건 굉장히 무르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르고 단면이 색깔이 금방 변해. 왜?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반응하니까. 물이 담긴 비커에 페노프탈렌 용액 두세 방울 떨어뜨려. 그럼 어떻게 돼요? 빨갛게 변하죠. 염기성이니까. 그리고 쌀알 크기의 A 조각을 넣고 반응하는 모습을 관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가에서 A 단면의 은백색의 광택이 금방 사라졌다는 거는 산소와 잘 반응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수용액의 색이 붉게 변한 거는 염기성을 띈다는 걸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성질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야 되죠. 자, 옳은 것을 골라라. 가에서는 A는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기억은 페노프탈렌 용액에다가 떨어뜨린 거는 그렇죠. 염기성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알칼리 금속이라는 이름 자체가 알칼리가 염기성이라는 뜻이니까. 그죠? 디귿 A를 석유 속에 보관하면 A가 물, 산소와 접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죠. 네. 다 맞는 얘기네요.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지금 이렇게 설명할 게 별로 없어. 네. 어려운 게 막 이런 게 진짜 어려웠죠. 뭐 이렇게 얘기할 게 진짜 없었어요. 그림은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이 끝난 후 별 가와 나의 내부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탄소까지 만들어졌으니까 핵융합 반응이 끝났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애고, 철까지 만들어졌으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큰 애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있는 대로 그런 거. 자, 중심부의 온도는 가가 나보다 높다. 당연히 철이 만들어질 때가 훨씬 더 뜨겁죠. 그래서 나가 더 높습니다. 가는 진화 과정에서 초신성 폭발을 거칠 수가 없죠.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진 애들은 백색 외성에서 끝난다. 나의 중심부로 갈수록 그렇죠. 무거운 원소로 이루어진 층이 분포한다. 점점 무거운 원소가 만들어지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10번. 물질 A, B를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의 전기적 성질을 설명하는 모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온계란 물질은 무조건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는 거 A는 이온결합 물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 나온다. 그럼 얘는 공결합 물질이겠지 뭐. 물론 모든 공결합 물질이 전류가 안 흐르는 건 아니에요. 수용액 상태에서. 자, A, B의 예로 가장 적절한 거. 그러면 이온결합 물질 A는 염화나트륨 이온결합 물질 맞아요? 네, 맞죠? 염화나트륨 맞고요. 그럼 뭐 답이 1번이나 2번 중에 하나겠네. 그 다음에 설탕은 공결합 물질이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지. 설탕은. 설탕의 뭐 화학식을 우리가 외우고 있지는 않더라도 설탕이 공유결합 물질이라는 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염화칼륨은 이온결합 물질이잖아. 네, 그래서 1번이 답이죠. 네. 좋습니다. 넘어가서 11번. 자, 이제 지구과학으로 넘어와서 판의 경계에 위치한 A, B와 주변의 판의 이동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A는 발산형 경계죠. A는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에서는 화산도 있고 지진도 있죠. 네, 화산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발 지진만 있고요. B는 이제 어긋나고 있는 보존형 경계죠. 보존형 경계. 지진은 있지만 천발 지진은 있지만 천발 지진 여기도 있고 천발 지진, 신발 지진이나 중발 지진은 여기 없죠. 천발 지진이 있지만 화산 활동은 없다라는 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에 있는 대로 옳은 거. A에서는 발산형 경계니까 판에 생성이 일어나는 것이고 B에서는 해령이 발달하는 게 아니라 A에서 해령이 발달하죠. 여기가 해령이죠. 화산 활동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활발하다. 그렇죠? 네. B는 보존형 경계니까 화산 활동이 없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판의 경계를 잘 정리해 놨으면 어렵지 않죠. 자, 12번. 전기적 성질 문제는 늘 쉬워. 거의 쉬운데 이것도 너무 쉽죠. 자, 전기적 성질에 따라 구분하는 건데 기억한 이유는 고무와 구리래. 근데 도체는 고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를 기준으로 도체, 부도체, 반도체는 다 고체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게 도체지. 그럼 구리겠지 이게. 동. 구리는 동이잖아. 금운동 할 때 동. 그 다음에 고무는 당연히 니은이 되겠죠. 네. 부도체. 자, 그래서 기역은 고무가 아니라 구리고요. 기역은 니은보다 전류가 잘 흐르는 물질이다. 그죠? 저바늄에 불순물 첨가하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잘 흐르는 성질로 바뀐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기적 성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맞아요. 이런 걸 도핑이라고 했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이런 것들이 있었죠. 네. 자, 13번. 규소와 산소로 이루어진 규산염 광물 중 하나인 휘석의 구조 모형을 보며 학생들이 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휘석이 무슨 구조인지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단사슬 독립형 구조부터 할까요? 독립형 구조, 단사슬 구조, 복사슬 구조, 판상 구조, 망상 구조 뭐 이렇게 됐었죠. 그래서 저랑 공부한 친구들은 독감에 걸린 단휘가 복각성에 가서 판에 있는 흑자장을 먹고 망장석이 되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외웠다 이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기억하면 되지. 감람석, 휘석, 각섬석, 흑음모, 장석, 석영이 되는데 여기서 휘석이니까 단사슬 구조예요. 단사슬 구조 맞네. 단사슬 구조는 하나의 규산염 자면체 간에 여기는 하나지만 두 개의 산소를 공유하고 있어요. 그죠? 두 개의 산소를.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옳은 거. 제시한 내용이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 했어요. 규소와 산소 사이의 결합은 공결합 맞습니다. 규소, 산소는 다 비금속이니까. 휘석은 규소 1개, 산소 혼자 4개로 결합한 사면체 모양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어요. 이게 규산염 사면체지. 모든 규산염 광물은 규산염 사면체가 기본 단위가 맞아요. 규산염 광물에서 얻을 수 있는 규소는 반도체 소자의 재료가 돼. 맞잖아. 순수 반도체가 규소잖아. 저마늄하고. 맞죠? 그래서 다 맞는 얘기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걸 몰라도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 이게 뭐 단사슬 구조다 이런 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14번. 표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가나다를 나타내는 것인데 태양에너지, 조력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순서 없이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밀물과 썰물, 조력에너지죠. 날씨 변화를 일으키는 건 태양에너지예요, 여러분들. 모든 기상 변화는 수증기의 증발로 인해서 이제 수증기로 증발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화산가스 분출은 지구 내부 에너지야. 자, 그러면 가는 조력 에너지다. 맞죠? 에너지의 크기는 얘가 제일 많죠. 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다구 조력 에너지가 제일 작아요.
자, 나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 중 가장 적은 양이 아니라 가장 많은 양이죠. 태양 에너지가 가장 많다.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 분출은 직권과 수권이 대기 중으로 화산가스 분출인데 수권이 왜 나와? 직권에서 분출해서 기권으로 반출하는 거지. 가스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얘도 뭐 어려운 게 없어. 15번. 자, 그림은 어느 해역에서 측정한 A, B 시기의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를 나타내는 것이다.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근데 A와 B 시기가 다른데 봤더니 혼합층의 두께가 A 시기보다 B 시기가 굉장히 얕고요.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좀 깊어요. 그러니까 수온약층이 잘 발달된 게 B 시기야. 자, 네, 그 외에는 뭐 다른 얘기 없죠. 자, 기억. 해상의 기온은 A 시기가 B 시기보다 높다. B 시기가 더 높은 거야. 왜? 해상의 기온이라는 건 지금 해수면의 기온이거든. 이 기온이 높을수록 표면 온도가 높잖아. 이게 틀리죠. 혼합층의 두께는 A 시기가 B 시기보다 두꺼워. 그렇지. A 시기가 훨씬 두껍죠. 심해층의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심해층은 늘 그래요. 네, 깊이 들어가도 뭐 수온 변화 거의 없죠. 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어렵다고 하는 16번 문제 볼까요? 인공위성 A가 지구를 원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얘는 자연낙하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자, 공기저항은 당연히 무시하고요. A는 가속도 운동을 한다. 당연히 맞죠. 여러분들 가속도 운동은 저랑 배운 친구들은 제가 이제 늘 얘기하지만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알짜입니다. 그럼 운동 상태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속력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방향을 얘기하는 건데 운동 상태가 변화하는 게 힘이 작용하는 거고 알짜 힘이죠. 그러면 속력이 변화하거나 방향이 변화하면 된다. 둘 다 변해도 힘이 작용하는 거야. 가속도라는 건 속력과 방향을 이걸 더한 말이 속도거든. 그럼 가는 뭐냐? 변한다는 뜻이야. 속도가 변한다. 그래서 가속도는 F는 ma로 나타내는 거야. 질량은 어차피 일정한 값이니까 힘을 줬다는 말은 가속도가 있다는 뜻이거든. 힘이 있다, 가속도가 있다. 즉 방향이 변해도 되고 속력이 변해도 되고 상관없어. 어떤 걸 변화시키든지 힘을 준 거야. 얘가 중력이 주어졌으니까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야. 이때 가속도 방향 물어보면 여러분들 50%는 몰라. 가속도 방향 어디야? A의 가속도 방향 어디예요? 모르죠. 가속도 방향은 힘의 방향하고 똑같아. 지구 중심 방향이 가속도 방향이야. 이렇게 나왔으면 어렵겠지. A의 가속도 방향은 뭐 이렇게 그려놓고 요 방향이다. 뭐 이렇게. 이게 틀린 거지 당연히. 이거는 가속도 방향이 아니야. 자, 니은 낙하하는 동안 B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 자유낙하 운동이니까 당연히 맞죠. A와 B에는 모두 중력이 작용한다. 맞잖아. 뭐가 어렵냐 이거야. 기억이 어렵겠지. 이게 가속도 운동이니까 싶었겠지. 5번이 답이죠. 이게 왜 오답률 1이냐 이거야. 이게 왜 1이야. 자, 그럴 수 있죠. 네. 자, 17번. 다음은 높이뛰기 경기장에서 선수의 부상을 방지하는 원리. 이거는 충격량하고 관련이 있죠. 충격량은 일정한데 충격을 받는 I는 FT, I'm fine, thank you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는데 이게 일정해. MVP는 I'm fine, thank you다. MVP는 감사합니다 하잖아. MVP 받으면 맞죠? 자, 이게 일정할 때는 시간을 늘리면 충격을 받는 힘이 줄어들잖아. 이게 평균 힘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평균 힘이 줄어드니까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다. 딱딱한 매트 대신 푹신한 매트를 사용하면 장애물을 넘어서 착지할 때 충돌 시간이 어떻게 증가하겠지. 충돌 시간이 증가해. 푹 들어가잖아. 그래서 충돌 시간이 증가하니까 평균 힘의 크기가 어떻게 돼? 감소하게 되는 거지. 감소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는 거야. 네. 어렵지 않죠, 이거는? 답은 3번. 자, 18번. 그림은 질량이 동일한 물체 A, B를 수평면으로 부터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 동일한 질량의 물체고 같은 방향으로 던졌는데 얘는 D만큼 운동이고 얘는 ED만큼 운동했어요. 자, 옆으로 던진 속도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얘가 V로 던졌으면 그러면 계속 떨어질 때까지 계속 V로 가는 거야. 여기 있을 때도 V로 가고 수평 방향으로는 안 변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계속 빨라지는 운동을 하죠. 가속도 운동을. 그죠?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얘는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무조건 동시에 도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얘도 t라는 시간 동안 여기 바닥에 도달하고 얘도 t라는 시간 동안 바닥에 도달하는데 얘는 ED만큼 같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EV로 던졌겠지. 속력을 2배 더 빨리 했겠지. 그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속도는 중력가속도 일정하고 뭐 공기저항 무시하고 이런 거. 자, A와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같다. 왜? 아까 질량이 같다며. 질량이 아까 같다라고 했잖아. 물체를 던지는 순간의 속력은 B가 A의 2배이다. 그래. 얘가 EV로 던졌으면 얘는 V로 던졌다. 그러니까 얘가 2배 더 멀리 갔지. 자, 운동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수평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똑같아.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똑같아. 여기 이 높이에서 동시에 얘네 셋이 출발했어. 얘는 자유낙하 운동 시켰어. C는. 다 셋이 똑같이 도달한다니까. 그죠? 같은 높이에서 출발하면. 3번이 답인가요? 네. 자, 넘어가서 19번. 19번은 아마 생명과학은 여러분들이 잊어버려서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이게 어려워서 그렇다기보다는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경로 1과 2를 나타내는 것이네. 인지지 이중층을 바로 통과하는 거랑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는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는 주로 물하고 친한 애들이고요. 얘는 기름하고 친한 애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서 그러는데 잘 봐봐. 머리 꼬리 중에 어디가 더 물하고 친해? 아, 이거부터 몰라?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머리가 물하고 친해. 친수성이고 얘가 소수성이라고 하죠. 얘는 기름하고 친해.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봐. 머리, 꼬리, 꼬리, 머리 이렇게 있으면 인지지 이중층을 통과한다는 건 머리를 더 많이 머리가 있는 부분하고 꼬리가 있는 부분 중에 어디를 더 많이 통과해? 꼬리가 있는 부분을 더 많이 통과하는 거야. 꼬리가 기름하고 친한 부분이잖아. 그러니까 기름하고 친한 물질이 더 잘 통과하는 거지. 물론 기름하고 친한 여부와 관계없이 작은 기체들도 여기를 잘 통과합니다. 이산화탄소나 산소나 이런 거 잘 통과하죠. 지용성 물질하고. 수용성 물질 중에서는 포도당과 아미노산, 이거는 꼭 알아야 되지. 포도당, 아미노산, 그리고 이온들, 뭐 이런 이온들도 잘 통과합니다.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을 골라라. A는 단백질 맞죠? 막단백질이잖아. B에서 친수성을 띠는 것은 기억이죠. 머리가 친하다. 이렇게 생각해. 머리가 친해. 머리가 친해. 자, 2와 같은 경로로 이동하는 물질은 포도당이 없어. 포도당은 친수성을 띠니까, 수용성을 띠니까, 네. 단백질에 따라 이동합니다. 기억이 답이죠. 자, 넘어가서 20번. 다음은 감자즙의 카탈레이즈가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 활동이다.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다. 뭐 이거는 뭐 화학식으로도 한번 써볼까요? 화학식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데 빨리 분해가 안 되니까 효소가 도와줘야 돼. 카탈레이즈가. 가설이 뭔지 모르겠는데 시험관 A, B에 각각 3% 과산화수소를 똑같이 넣었어. 과산화수소는 똑같이 넣고 하나는 증류수 넣고 하나는 감자즙 넣는데 기포가 B에서 거의 발생했다 이거야. 그러면 B가 반응이 빨리 일어났다는 얘기지. 감자즙에 카탈레이즈 들어있나 봐. 실제로 그렇죠. 즉 효소가 있을 때 반응이 빨리 일어난다는 거야. 그럼 가설은 뭐 이렇게 세울 수 있겠지. 가설은 타당하다라고 했으니까 카탈레이즈 효소는 과산화수소의 분해를 촉진한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카탈레이즈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맞아요. 네, 이건 맞죠. 카탈레이즈는 뭐 당연히 모든 효소는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백질이 아닌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단백질이 없는 경우는 없어요. 단백질이 주성분이야. 카탈레이즈는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을 빠르게 한다는 것은 가설로 적절하죠. 그렇지. 촉진한다. 네. 나에서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는 카탈레이즈가 있을 때 낮춰주죠. 카탈레이즈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즉 효소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나는 거니까 활성화 에너지는 B가 A보다 작다 해야지. 활성화 에너지가 작아야 더 잘 일어나는 거니까. 3번이 답이죠. 네. 좋습니다. 자, 아까 20번도 오답률 좀 높은 문제 있었어요. 네. 이런 것도 다 까먹은 거지, 여러분들 봤을 때. 자, 그 다음 21번. 식물 세포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다. 알려줬어요. 핵
엽록체 라이보솜이래. 누가 봐도 C가 핵이고 이 점점점점 찍힌 게 라이보솜이잖아. 그 다음에 얘가 엽록체죠. 좋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있는 대로 그런 거. A에서 엽록체에서 포도당이 분해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이 합성되지. 광합성으로. 자, B는 동물 세포에도 들어있다. 라이보솜은 동물, 식물에 다 들어있죠. 핵에는 당연히 유전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답은 4번이죠. 이건 뭐 금방 풀 수 있었고요. 22번. 이 문제가 저는 그나마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뭐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없었던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은 또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유전 정보의 흐름을 나타내는 것이고 표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지정되는 아미노산을 모형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1과 2는 하나의 DNA를 구성하는 두 가닥이죠.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은 세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타나 있죠. 자, 한번 보면 이 동그라미를 만들어냈잖아요. UCG에 의해서 얘가 아미노산이 지정돼. 이건 코돈 정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동그란 거 지정하는 거는 GUC네. GUC. 그 다음에 얘는 뭔지 모르겠어. 근데 잘 봐봐. 얘를 주형 가닥이라고 하죠. 얘는 이 둘 중에 한 가닥을 본떠서 만든 건데 만약에 위에 걸 본떴다라고 하면 이게 맞죠. A에서 U가 나오고 G에서 C, 상보적인 염기 가닥이 돼야 하니까 C에서 G. 그러니까 원이 주형 가닥이야. 얘를 본떠서 만든 거야. 그죠? 그러면 기억이 뭔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 G는 C를 본떠서 만든 거고 U는 A를 본떠서 만든 거고 C는 G를 본떠서 만든 거야. 그 다음에 얘와 얘는 또 상보적이니까 G, T, C가 되겠지. GTC. 여기 뭐 물음표긴 하지만 그러면 얘를 보고 또 여기를 알 수 있겠죠. C는 G를, G는 C를, C는 G를. 그러면 GCG가 코돈이야. GCG, GCG니까 맞죠? 오각형이 여기 있어야 돼. 그죠? 자, RNA 합성된 가닥은 주형 가닥은 원 가닥이고 맞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에서 구한인의 개수는 같다. 기역 볼까? 하나 있고 니은에서는 두 개. 하나 대 두 개니까 다르죠? 얘는 오각형이다. 맞네? 기역 디귿. 이 문제가 그나마 좀 좋았어. 제가 봤을 때 조금 시간도 걸리고. 자, 23번. 이것도 뭐 너무 쉽지. 지질시대의 평균 기온 변화를 지금 지질시대 여러분들 아마 공부하고 있는 시기일 테니까 나는 삼엽충 화석을 나타내는 것이다. 2학기 부분에서 처음 배우는 부분이니까 뭐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만 있는 대로 그런 거. 고생대 화석이죠. 나의 생물은 고생대 때 번성했다. 맞고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가장 낮은 지질시대는 중생대가 아니라 가장 높은 지질시대죠. 평균 기온이. 빙하기가 없었어. 신생대 말기에는 그렇죠.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었다. 너무 쉽지. 4번이 답이죠. 자, 24번. 온라인 수업에서 생물 다양성과 보존에 대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이 나눈 대화입니다. 생물 다양성 보존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하면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있다. 맞죠? 최근 인간 활동에 의해서 기후변화, 서식지 파괴 등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다. 틀린 말 아니죠. 생물 다양성 보존은 생태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지. 맞잖아. 다 맞는 얘기네. 그래서 맞는 얘기 한 거는 A, B, C.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이게 마지막 문제인데 좀 읽기 싫게 좀 길게 나왔죠. 하지만 뭐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연 선택 과정. 4명이 한 모둠을 구성한 후에 흰색 종이 위에 가는 흰색 종이를 바탕으로 해서 흰 종이 바탕에 흰색하고 검은색 바둑을 20개씩 놔두고 눈을 감았다가 딱 떠. 4명이. 그래서 보이는 바둑돌을 5개씩 빼간다 이거야. 그럼 누가 더 눈에 잘 띄겠어? 검은색. 그럼 누가 자연 선택이 되는 거야? 흰색. 흰색이 많이 살아남을 거 아니야. 남은 바둑돌의 개수를 색깔별로 세어서 기록하고 그 개수만큼 추가한대. 그러면 다는 뭐야? 자손을 낳는 과정이야. 자손을 증식한다라고 할게. 자손을 증식하는 과정이지. 새끼를 낳는 과정이지. 자, 이거를 계속 수행한다 이거야. 이번에는 많은 흰색 종이의 바둑돌을 검은색 종이로 옮겨서 검은색 종이에서 다시 이제 실험을 한 거야. 그럼 이때는 당연히 검은색이 자연 선택되겠지. 눈에 잘 안 띄니까. 그죠? 자, 그래서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흰색 위에서는 1회차 시행했더니 뭐야? 남은 개수가 흰색이 26개, 검은색이 14개 더 곱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32개 8개, 36개 4개. 어쨌든 흰색이 많이 살아남았잖아. 검은색 위에서 했더니 검은색이 흰색 검은색. 검은색이 덜 살아남았네. 검은색. 근데 다시 요걸 가지고 이제 한 거니까 이 비율을 가지고 여기서 했어요. 그랬더니 점점 검은색의 비율이 늘어나서 나중에 같아졌어. 자연 선택이 얘가 됐다는 거지. 얘가 그러니까 흰색이 많았었는데 다시 환경이 바뀌니까 검은색하고 흰색의 비율이 비슷해졌다는 거야. 그죠? 자, 뭐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 흰색 종이 위에서 시행 회차가 증가할수록 검은색 바둑돌의 남은 개수는 계속 감소하죠. 그렇죠? 네. 많은 환경의 변화를 의미한다. 그렇죠. 검은색으로 바뀌었으니까. 환경의 변화를 의미하고요. 환경에 적합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는다는 것을 뭐 금방 알 수 있죠.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어땠어요, 여러분들? 저는 안 쉬웠는데요, 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뭐 너무 쉽다고 그래서 그랬지만 처음에는 다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예. 지금은 어쨌든 완성해가는 단계니까 선생님이 쉽다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그 절차를 잘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1월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까지 9월 전국 연합 학력평가 9월 학평 해설 강의의 열쌤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